먼저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모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회사 소개와 그다음에 아까 오진 차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간략하게만 그냥 FFA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FFA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떤 식으로 FF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저희 회사는 1987년 뉴욕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긴가라는 에너지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2016년에 BGC 브로커라는 큰 브로킹 회사와 합병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FFA BA에 등록되어 있는 6개 브로커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보통은 IB라고 부르는 인트로듀싱 브로커라고 합니다. 저희는 파생 상품, 원자재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증권, 채권, 그리고 환율, 이자율들을 브로킹하기도 하는 회사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로 원자재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발표하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FFA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FFA는 우선 파생 상품, 금융 상품이고요. 선물,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FFA를 활용하는 그 이용자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 해저와 스페큘레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투기적 성향을 갖고 들어온 스페큘레이터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칭을 목적으로 한 해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진 차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저는 실물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FFA 선물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FFA를 활용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FFA가 거래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FFA 선물 계좌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FFA 브로커를 통해서 가격과 그리고 또 시장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FFA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한 뒤, 그럼 이제 저희 FFA 브로커가 클리어링 하우스, 즉 거래소에 거래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양쪽의 계좌를 관리하는 FCM에서 승인을 하면 이제 거래가 청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케이프 시장을 보자면은 제가 2017년도부터 2025년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리고 또 그 시점쯤에 수에즈 운하가 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운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저만큼의 변동성을 보인 연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최근 2년도를 주력으로 좀 추려 보았습니다. 2024년도 1분기 때는 비교적 강한 시장을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제가 봤을 땐 2023년도에 중동발 좀 긴장 상태가 좀 고조되고 또 병목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4분기에 지속적인 강세가 1분기로 넘어와서 좀 강하게 시작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하게 시작했던 만큼 많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거래자들이 이제 향후에 병목 현상이 좀 더 없어지고 시장이 조금 더 약세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면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점점 더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에 그래서 1분기에는 조금 더 약세로 시작하였으나 케이프의 실물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퍼레이터와 그레인, 그리고 뭐 이런 투기적 성향의 물량들이 좀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하락선이 좀 많이 지지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약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쯤 가격이 급등했다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던 매수자들의 포지션 청산이 가격의 급변을 만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나막스 시장을 보자면 역시 뭐 2019년부터 25년까지의 그 가격 변동은 K4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K4와 똑같은 현상을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2025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비교적 K4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레인 거래자들과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두 거래자들의 뭐 앞으로 시장 전망이 조금 더 약세로 많이 치우쳐졌었다가 3분기쯤 시작될 때부터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실물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숏 스퀴즈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왼쪽 거래자들의 거래 비율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2024년에 이제 오퍼레이터와 그레인의 거래량보다 2025년에 오퍼레이터와 그레인의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프라 마찬가지로 케이프와 파나막스 아무튼 케이프와 파나막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24년은 저는 뭐 거의 세 상품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을 보시면은 2025년도 파나막스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레인과 오퍼레이터 거래자들의 투기 물량이 쇼스퀴즈로 인해서 좀 저런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량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간의 이제 물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7년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2021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가격 변동성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가격 거래량보다 2023년과 2024년의 거래량이 더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은 아직 2달간 집계되지 않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24년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거래된 상품의 비율을 한번 보자면은 파나막스가 한 42.7% 정도 거래됐고요. 그리고 케이프가 37%, 그리고 수프라가 15.4%, C5가 3.7%, 그리고 캔디가 0.8% 정도로 거래되면서 파나막스와 케이프의 거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이전만 봐도 이제 거의 다 해칭 물량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점 2021년 이후부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더 이게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스페큘레이터들한테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에는 투기적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3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기적인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3년간 그리고 또 이전에 해칭 물량이 많았던 2년 동안 과연 해칭의 효율성은 또 어땠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물 시장을 가장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수치로는 인덱스를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덱스와 선물 시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최근 연도의 가격 변동, 이 두 개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추출해 보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시 보셔야 될 건 멀티플 R이라고, 이 멀티플 R이 두 개수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건데요. 멀티플 R이 0이면은 이 두 개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음의 수치를 나타내면 이 상관관계는, 이 두 개수의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칭 물량이 조금 더 많았던 시기에는 2019년, 20년도에는 멀티플 R이 0.547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5년도에는 0.2981로 살짝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해칭의 효율성이 투기적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은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파나막스도 한번 살펴보자면, 파나막스도 케이프와 마찬가지로 해칭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케이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파나막스는 해칭 효율성이 케이프보다는 좀 덜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프라도 마찬가지로 해칭의 효율성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고 노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사실 이 시장을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게 사실 가능하진 않은데, 과거적 데이터를 통해서 뭐 간략하게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2026년의 가격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가격 분석을 해 보았을 때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기는 하나 1분기에서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저 4분기에서 1분기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냥 4분기의 가격이 1분기의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분기와 2분기, 1분기에는 아직까지 강세를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3분기부터 다시 강세를 보일 거라고 트렌드 분석에서 도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적인 분석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 질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는 굉장히 뉴스나 소식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저희가 주시해봐야 할 만한 질적 요소들을 한 5가지로 추려서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관계가 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운임은 당연히 날씨가 좀 많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주시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먼저 경제 지표나 아니면 경제 상황들, 그 외에도 이제 뭐 곡물이나 아니면 석탄, 그리고 뭐 철광석 등의 수요와 공급도 상당히 예의주시해봐야 될 질적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물량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거래량 예측은 뭐 이전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케이프와 파나막스 전반적인 전 선형들이 다 증가할 거라고 뭐 결과가 도출되었고요. 따라서 그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3년간 약 13.86%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FFA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FFA를 활용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FFA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력으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칭 거래자들은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FFA를 활용하는 큰 거래자들, 사용자들 중에는 뭐 해저와 당연히 스페큘레이터가 있고요. 또 스페큘레이터 중에서도
데일리로 거래하는 스윙 트레이더와 그리고 중기를 보면서 거래하는 미드텀 트레이더 그리고 장기를 보고 거래하는 롱텀 트레이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세계 각국의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 그리고 아시아의 기업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면서 그들의 회사의 기업 구조 특히 이 FF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타입은 이 FF를 보는 인식이 FFA가 그냥 단순한 해칭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또 다른 사업이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은 다 유럽 쪽 고객들이었고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이거를 단순한 해칭 용도가 아닌 자기들만의 또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B 타입 고객은 그냥 단순한 해칭 툴로만 보고 해칭 이외에는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다 보니 뭔가 한국은 조금 더 B 타입이라고 저는 조금 더 보여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해칭 툴로만 보기 때문에 해칭의 효율성이 사실 이게 FFA가 옛날부터 100% 해칭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칭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사실 해칭의 툴로만 보고 있으니 사실 FFA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이 FFA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냐? A타입 회사는 FFA 데스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을 뽑아서 그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칭 툴로만 생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냥 실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 분께서 실물 시장도 관여하시고 그리고 또 FFA도 같이 관여하시는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딜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A타입에서는 제가 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거의 스프레드 거래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해칭뿐만 아니라 스페큘레이팅 자체도 사실 뭐 스프레드를 통해서 거래하게 된다면 위험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그냥 플랫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적은 리스크를 통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느껴져서 그들이 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부분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뭐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타입의 뭔가 구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A타입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실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물 관계자들이 이제 FFA 데스크에다가 해칭 오더를 넣으면 FFA 데스크에서 이제 브로커와 같이 거래하는 그런 방식의 거래 방식을 준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실물의 손익과 그 다음에 FFA 손익 그리고 이걸 각자 따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실물 관계자분들이 FFA도 직접 딜링을 하고 그리고 또 실물의 손익과 FFA 손익을 같이 합산해서 보는 뭐 그런 방식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 차이점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칭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칭 효율은 스펙 물량이 증가하면서 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기존에도 해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해칭이 안 된다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많았고 뭐 그런 실질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칭이 되지 않는 그런 포션은 스페큘레이팅으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적 측면을 보았을 때 뭐 단순하게 뭐 현재 그 단월물 뭐 12월물을 사고 그 다음에 뭐 한참 기다렸다 다시 오를 때 팔고
이런 단순한 거래는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기적 측면으로 봐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단기와 중기와 장기 거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기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만큼 단순한 시장이 없거든요. FFA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이제 그 오름과 내림,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고 그 안에서 뭐 큰 욕심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단기 거래는 그냥 데일리 거래로 자기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전략을 수익의 퍼센테이지나 아니면은 손실의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덜 리스크한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기 거래 방식도 같이 활용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기는 이제 보통 FFA 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뭐 저희가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중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더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위험성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만 좀 적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섞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롱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해칭만 하시는 실무자들 분들의 이제 그 보통 거래 방식이 롱텀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거래는 실질적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롱텀은 비교적 실물 시장의 흐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또 FFA 가격 흐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흐름을 봤을 때 1분기와 2분기는 좀 비교적 3분기에 비해서 약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뭐 연물을 사서 깔아놓고 한 3분기쯤 가격이 올랐을 때 팔든 이런 식의 거래가 저는 좀 더 롱텀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의 거래를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전략을 잘 짜면 해칭이 100% 되지 않는 그 남은 포션 또한 같이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또 이 투기적인 거래도 뭐 단순히 그냥 뭐 시장이 좋으니까 산다 판다라기보다는 전략을 갖고 다른 회사처럼 다른 이제 유럽 쪽 이제 기업들처럼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서 전략을 짜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결론은 이제 다들 갖고 계신 것처럼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